안녕하세요. 두어진입니다. 제가 어느덧 구독자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구독해주시는 원장님들, 예비 원장님들, 그리고 강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영상이 원래는 구독자 100명 기념 영상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해봐서 구독자가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100명 기념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더욱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황송하게도 600명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600명 기념으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다고 적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이 길어지는 질문은 따로 빼서 그 질문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 12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뒤로 갈수록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꿀팁들을 많이 넣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개업떡 돌리셨나요? 네, 저는 오픈 당시 개업떡을 돌렸습니다. 개업떡 맞추는 것도 20만원 선은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개업떡으로 돌리는 시루떡이 애군을 막아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는 떡이기도 하고 또 개업떡 돌리면서 이웃분들과 얼굴도 트고 그걸 계기로 저의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개업떡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업떡 돌리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상가주택이라서 위층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과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 떡을 돌렸고 추가적으로 제 학원 근처에 있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학학원 그리고 같은 영어여도 저와 다른 영역을 가르치는 영어학원 원장님들께 떡을 돌렸습니다. 타 과목 원장님들께 근처에 영어학원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예를 들어 수학학원에 떡을 드리러 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수학학원 찾으시는 학부모님께 땡땡 수학 추천드릴 테니 영어학원 추천 부탁받으시면 저희 학원 한번 언급해주세요 라고요. 저는 넉살 좋게 말씀드렸어요. 떡만 드리지 마시고 학원 PR 하실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1인 학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제가 1년 정도 운영해보니 1인 학원 창업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중요도 순으로 상담 능력, 홍보 능력, 강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에 소속된 강사였다면 강의력을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했을 텐데 학원을 운영하는 현재 입장에서는 상담 능력을 가장 중요한 능력치로 꼽았습니다. 홍보를 잘 못해도 상담 능력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원생 학부모님의 입소문으로 원생을 모집할 수 있고 홍보를 내가 못하겠으면 돈을 써서 마케팅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능력의 부족은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반대로 홍보를 잘 해서 상담까지 오게 만들었어도 상담 능력이 안 되면 등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만약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재원생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강의력은 등록한 학생을 나의 찐팬, 찐 제자들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학생이 일단 등록을 해야 나의 강의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도로 놓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표가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때 잡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부모님께서 보통 시간표가 맞지 않아서 그만둔다고 하실 때는 정말 시간표가 맞지 않거나 또는 시간표를 핑계로 그만둔다고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시간표가 바뀌어서 나의 학원과 시간표가 안 맞는 경우, 그래도 나의 학원을 계속 다닐 의사가 있으면 다른 요일에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으면 그 반에 들어가면 되는데 없는 경우 이제 학부모님은 선택을 하셔야겠죠. 나의 학원을 포기할지 저쪽 학원을 포기할지를요. 이렇게 시간표가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친구가 변경할 수 있는 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대안을 드리고 없으면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쪽 학원을 선택했을 경우 더 이상 잡지 않고요.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 번은 잡을지 아니면 보내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이 안 맞는다거나 수업 분위기가 아이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하실 경우에는 아까 시간표 변경했을 때처럼 다른 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으면 대안을 드리고 없으면 보내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잡지 않습니다. 보통 학부모님이 그만두겠다고 연락을 주신 경우에는 이미 다른 학원을 알아보고 결정을 내린 후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가 잡으면 학부모님도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다 쿨하게 보내주는 편이에요. 이미 그만둔다고 했는데 다른 학원을 가보니 아이가 거부가 심하고 안 가겠다고 해서 이틀 만에 돌아온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굳이 잡지 않아도 돌아올 친구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학생 잡는 것에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는 꼭 물어보셔야 하고요. 또 그 이유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고 대안이 있는 경우라면 대안을 제시해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0명에서 시작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과외로 사전에 시드 학생을 모아서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사인데 1인 학원 창업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과외나 학습지 선생님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 학생을 모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과외나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을 해보시면 학부모님과 자주 노출이 되면서 상담과 소통의 기술을 몸소 경험해 보실 수 있고 본인의 영업 능력도 검증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과외의 경우 본인의 커리큘럼을 녹여내어 티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학원 창업 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교습소 창업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한 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지금 고정 비용이 임대료랑 전기세 그리고 복합기 렌탈 비용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상가주택이라서 관리비가 아예 없는데 그런 면에서 건물에 안 들어가고 상가주택을 선택한 것도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확장하려고 건물 상가 알아보니까 관리비가 평당 10,000원 정도로 고정 관리비도 꽤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정수기, 에어컨, CCTV 등을 렌탈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해서 저는 거의 모든 물건을 구매로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장님 중에서 카드 단말기도 3년 계약으로 월 10,000원대를 내시는 분을 봤는데요. 카드 단말기는 5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렌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가격대가 높은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렌탈보다 구매가 더 이득이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후회되는 일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픈할 때 바닥 공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크게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 바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창업 자금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오픈 준비 과정에서 바닥 공사를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상가가 이전에 창고로 쓰이던 곳이어서 바닥에 흠집이 많이 나 있었는데 그 흠집에 때가 많이 껴서 청소를 아무리 해도 청소한 티가 안 나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엄청 지저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엄청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은 오픈하기 전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해야 더 저렴하기도 하고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공사를 하고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바닥에 흠집이 많으니 청소를 해도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바닥 공사를 할 걸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가구가 많아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회되는 일은 칠판 프레임을 검정색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원에서 봤던 프레임 대부분은 밝은 원목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검정색 프레임이 독특해서 검정색으로 골랐는데 역시 남들이 안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분필 칠판을 쓰고 있는데 분필 가루가 검정색 프레임에 묻으니까 너무나 잘 보여서 칠판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부동산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은 카페를 통해서 알아봤는지 그냥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알아봤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교습소 오픈 예정인 지역에서 혼자 상가 보러 돌아다니다가 공실 상가에 부동산 번호 적혀 있잖아요. 그곳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적극적이셔서 이분이랑 거래하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장님과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덟 번째로 학생들도 교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유인물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 덧붙여서 학생들이 교재를 구매하여 개별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재를 복사를 하거나 워크시트를 사용하는 게 나을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원장님의 과목과 학원 특성을 잘 몰라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워크시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 문법을 유인물로만 수업하던 곳이 있었어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께서 프린트를 하실 때 종이가 아까워서 A4 용지 가로에 두 쪽이 한 장에 나오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복사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보기도 불편하고 문제 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좋게 비춰지지 않았었고, 이전 학원에서 교재 없이 유인물로만 수업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재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고요. 교재 사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든 학원 자체 교재든 정형화된 교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체계를 갖춘 학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학년별 설명회 혹은 학부모 간담회 여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은 오픈 초기였기 때문에 학원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담회와 설명회 둘 다 진행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학부모 개별 간담회를 열 계획이에요. 신입생 상담 이후로는 거의 학부모님을 대면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면 신뢰도도 올라가고 유착 관계도 더 끈끈해지기 때문에 개별 간담회는 정말 추천드려요. 설명회의 경우 예비 중1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고등에 힘을 주고 계시는 학원이라면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꼭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가 학생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고등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학원에 대해서 더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보충 수업 진행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네, 보충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충도 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 스케줄에 일일이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해도 해도 끝이 없거든요. 입학 상담 시 모든 수업이 원장 직강이어서 학생 스케줄에 맞춰서 그때그때 보충해주기가 어렵다고 학부모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학원 보충 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해서 보충 관련해서 지금까지 불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1번째 질문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이라는 게 어떤 이유로 대면이 불가하다는 건지 자세하게 적어주시지 않아서 어떤 상황을 물어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코로나에 걸려서 대면 수업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빠진 부분은 전부 보강으로 채웠고요. 학원과 거리가 멀어서 중수업으로 들을 수 없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데 대면으로 수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생 중에서 지하철로 30분 걸리거나 차로 30분 걸리는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에게 수업을 듣고 싶으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라도 오더라고요. 마지막 12번째 질문은 원비 책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원비를 책정한 기준을 이야기하기 앞서 학원에는 교육청에서 정한 분당 단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 단가는 교육청마다 다르고 또 학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분당 단가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비 책정의 기준은 이 분당 단가를 제외하고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시간표에 이어서 원비 책정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원비를 고민하실 때 나는 교습소니까 또는 공부방이니까 학원보다는 당연히 적게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원장 직강이고 소규모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준다는 강점을 내세워서 학원만큼 또는 학원보다 더 원비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나만의 기준은 있어야겠죠. 제 기준은 이전에 일했던 학원에서의 원비였고 가격을 세부적으로 정할 때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학원과 차별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테리어와 부대 시설에 대한 만족감은 얼마나 될지, 내가 정한 시간표에서 학생을 최대로 받았을 때 내가 벌고 싶은 금액은 얼마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여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우고 싶으시면 음식점을 가거나 물건을 사는 등 원장님들께서 소비하실 때의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들은 비슷하겠지만 기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A 업체는 기장료가 비싼데 서비스와 결과가 좋고 B 업체는 기장료가 저렴한데 서비스와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저는 비싸도 A 업체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A 업체와 B 업체가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결과를 준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더 저렴한 곳을 가겠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느꼈을 때 학부모님이 내는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원비를 책정했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벌고 싶은 금액과도 맞아떨어지게 계산하여 결정했습니다. 금액 책정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차라리 원비가 높으면 금액을 낮추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원비를 너무 낮게 책정하면 이후에 10,00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현명한 원비 책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학원 마케팅이나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답변이 길어져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빼놓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질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영상에 답변이 없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00명 기념 축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관심과 응원의 힘을 받아서 더욱 알찬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